다음 대대장 입수 지시 관련 진술입니다. 대대장은 허리 아래까지 입수는 가능하다고 전파한 사유에 대해 뻘 및 유속이 없는 수초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수색 활동을 위해 허리 아래까지 입수는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전파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단장 및 대대장에 따르면 수색 사단장이 계속 강조를 하니까요. 수색 작전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공세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서 포병이 문제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다는 진술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중대장들 진술에 따르면 대대장이 내일부터 허리 아래까지 입수해서 수색을 실시한다 라고 전파받은 대대장은 추가적인 안전루프 및 슈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추가로 논의되거나 별도로 조치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포 대대장이 한숨을 쉬면서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진술이 나왔어요. 자, 위에서는 이런 지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내려면 좀 더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선 지휘관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대대장은 해당 작전 지역에서 허리 위치까지 입수 시에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사단장, 작전 지도관, 포병부대 관련 지적, 여단장의 추가적인 강조 사항, 그다음에 사단장 작전 지도 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지시받은 대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판단에 야간 예하 중대장들에게 도면을 그려 설명하며 각 조별 간부들이 물속에 가장 대안 쪽에서 안전 통제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 외에 추가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자, 이게 내용을 보면 물론 이제 사고가 나서 간부들도 뭔가 좀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단장의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매우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어떤 실질적인 어떤 수색 작전의 어떤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또는 그 수색 작전을 펼치는 부하들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또 실제로 그렇게 할 그 준비가 안 됐고요. 그 늦게 얘기하는 바람에 어쨌든 사단장 지시사항에 매우 지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망자 입수 경위를 보겠습니다. 최상병 얘기입니다. 7월 18일 9시경에 사단장이 이제 현장 지도를 하는데 장병들의 군인다운 모습이 부족하고 복장 착용이 불량하다. 그래서 수색 작전에 바로 투입시키지 않고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다음에 오후 5시경에 보면 대대장이 여단장에게 수색이 필요한 지역은 입수하여 물에 들어가서 수색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여단장은 수변에서의 수색이 원칙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여단장은 여기까지는 보면 수변의 수색이 원칙이다. 그리고 사단장의 어떤 그 지도상 그런 것을 또 한번 강조를 했고 거기서 좀 미흡하다. 자, 그다음 밤 8시 30분 여단장 주간 회의에서 화상 회의인 것 같아요. 예하 대대장들이 수변에서의 수색 작전 시 어디까지 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토의하던 중 여단장은 수변 수색 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자, 여기까지는 물에 들어가는 게 금지였어요. 의심 지역 수색 필요시 장화 착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자, 이제 장화를 착용한 그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회의 종료 이후에 대대장이 자의로 예하 중대장들에게 여단장에게 승인받지 않았음에도 허리 아래까지는 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파하였고 이후 전파 사항을 수명한 대대장은 예하 중대장들에게 허리 아래까지 입수하여 수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다음 날인 7월 19일 아침 7시 55분 사거부대인 이게 사실 지금 까맣게 가려놓은 것은 부대 명칭입니다. 그래서 가려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제 보안 사항일 수가 있어서 그다음에 사람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 본부 중대장 등 39명이 내성천 보문교 하류 지역 일대에서 입수하여 수색을 실시하던 중 사고 발생함. 자, 7월 19일 오전 7시 55분입니다.
자,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사고 그 지역 수색조 편성이고 사고 당시 장병들 위치인데요. 먼저 그 조별 그 수색조가 편성된 것을 보면 앞부분에 이제 하사가 이제 제일 선임이죠. 그래서 5명이 편성돼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에 중위가 이끄는 또 3명의 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중위가 이끄는 6명 조가 있었는데, 여기에 고 최해병이 최상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중위, 상사, 중사, 사망 당시에 일병이었죠. 최일병, 일병, 일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그 사고 당시의 장병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리가 있고 보문교, 상류, 근데 이제 이게 물살 방향인 것 같아요. 물살 방향이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 물살 표시는 해군 참모총장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것을 뭐 좀 넣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조언을 했다고 들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빨간 티를 입고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배치가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고 최해병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번호는 뭐냐?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물에 빠진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병장이 먼저 빠졌고, 그 다음에 최수근 상병, 그 다음에 또 일병, 또 병장, 또 병장 이런 순서로 깊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가 벌써 지금 상당히 지금 깊이 들어가 있죠. 벗어나 있고 여기가 지금 통제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자, 사망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 19일 아침 7시 55분 중대장은 책임 지역인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 도착한 후 조편성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허리 이하 깊이까지 입수할 것과 조별 간부들의 안전 통제 등을 교육을 했어요 일단.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벌써 이제 허리 이하까지 들어가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08시 10분경부터 보문교 상류 지역에서부터 하류 방향으로,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조편성이 돼서 책임 구역에서 입수해서 수색을 진행했고, 사고 발생 지점 인근 하천 가정자리에 나무가 쓰러진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합류하여 각 조가 혼재되어 수색을 진행하던 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병장, 그다음에 고 상병 최수근, 일병, 병장, 일병, 마지막 병장은 그 또 다른 일병을 구해주려다가 이렇게 휩쓸렸어요. 그래서 총 5명이 물에 휩쓸렸고, 자, 당시 장병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지역은 물이 혼탁하고 바닥에 경사가 심해 수심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화를 착용한 상태로, 이런 속에서 장화를 착용하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죠. 허리까지 입수한 탓에 이동에 제약이 있었고 물 밖에서 볼 때와 달리 체감상 느끼는 유속이 상당히 빨랐다. 이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물에 휩쓸린 병장 등 4명은 물에 떠있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급류로 인해 하천의 중앙 방향으로 휩쓸려 나가는 상황으로 이대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다급하고 급박했을까. 뭐 엄청난 물살에 물 깊이는 엄청나고 바닥은 점점 가라앉고요.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몸이 떠내려갈 정도의 그런 유속인데, 그래서 이대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중사 등 2명이 수명으로 사망자에게 접근을 시도했고,
지상에서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사망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내성천 하류 방향으로 뛰어가 추적하였으나 결국 사망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공통된 진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병대 수사단의 종합 판단입니다. 고 상병 최수근 사망 사건 원인을 수사한 결과 각 제대별 지휘관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대대급 이하 작전부대는 호우 피해 복구 작전 투입 전 실종자 수색 등 수행해야 할 임무를 모른 채 작전 현장에 투입되어 구명의 안전 로프 등 안전 장구를 구비하지 않았고, 작전 지역에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작전에 투입되어 현장 부대 지휘관, 중대장, 대대장을 얘기합니다. 현장 부대 지휘관이 지형 정찰 및 안전 위험 예지 등 작전 위험 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지휘관 작전 지도 시 장병들의 외적 자세 및 브리핑 준비, 공보 활동 관련 지적이 대부분으로 안전에 관한 지휘 관심이 소홀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포병부대 대대장 중 선임자인 대대장이 사단장 작전지도관 포병부대에 대한 지적사항과 여단장의 추가적인 강조사항 등으로 지휘 부담을 느껴 상급 부대의 지침을 위반하고 실종자 수색작전관 허리 위치까지 입수하여 수색하라고 포병부대에 전파하였으며, 사망자는 대대장 및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장구 등의 안전대책 없이 입수하였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함. 자, 포상휴가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단장이 중대원들을 집합시켜서 실종자를 찾으면 포상휴가를 건의할 때는 열심히 수색하라, 이런 교육을 했다는 거고요. 이게 7월 18일인데 그 다음 10시 반경에 그 수색 작업에서 사체 일구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사단장에게 포상휴가 15일을 건의해서 승인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날 저녁 19시 이때 또 보면 사단장 그 작전 지도관 미흡사항을 또 강조하고, 자, 그다음에 뭐 포상 휴가를 건의한 것, 그다음에 장병들의 그 이제 수색 작업을 하는 대원들 사기를 높여라. 예? 말하자면 사실 장병들한테 뭐 휴가만큼 큰 포상이 없죠.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기 어떤 이제 병사 하나는 그 포상 휴가를 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매우 열성적으로 수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가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7월 28일 날 수사단장 등 4명이 사망자 부모 등 유가족 10명을 만나서 사망 원인, 수사 결과 및 관계자 과실 혐의, 향후 사건 처리 등의 설명을 했고, 유가족들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고 사단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과 경찰로 사건 인계 이후에 경찰에서도 계급 고하를 불문하고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즉, 자, 이 사건은 그 군인 사망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범죄의 어떤 원인이 되는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로 이제 바로 넘기게 돼 있는데, 사건 인계서를 작성해서 이 유가족들 얘기는, 자,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것이 경찰로 넘어간 이후에도 좀 군에서도 계속 좀 잘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반드시 그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죠. 자, 그다음에 뭐 언론 관련한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자, 마지막 장인가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자, 내용이 조금 많은데, 자, 사단장은 지휘관으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그다음에 여단장을 통해서 그 수색 작전 개념을 여단장을 통해서 대대장들에게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한 점, 하천 위험성을 판단하고 예측하지 못한 점, 현장 작전대에 대해서 자전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나,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것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단장은 수변 수색 작전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우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 위해 요소를 판단하지 못했고 현장 제대에 안전 장구를 휴대하도록 준비 및 지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사단장이나 여단장이나 구체적인 어떤 뭐 입수 어떤 그런 지시는 안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무엇이 원인이었고 자신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지금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죠. 그다음 대대장은 여단장으로부터 장하 높이까지만 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침을 받았으나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형태로 대화를 했다는 생각에 이거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침을 준 것이나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계점을 허리 아래 부분으로 정하여 전파했고 사고가 발생한 그 대대 작전 환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침을 준 것은 사실이나 현장 지휘관의 판단, 즉 본인의 얘기겠죠. 지휘관의 판단도 사고의 원인인 그러니까 그 다음 대대장 얘기네요. 현장 지휘관의 판단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대대장은 네 번째 관계자인데 중대장을 비롯한 현장에서 중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안전 통제에 대한 미흡, 수색 작전이 급박하게 진행되더라도 제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다. 자, 다들 지금 이제 아마 뭐 이 해병대 수사단 박대령 이하 그 수사관들이 매섭게 추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당신들의 책임이 뭐고, 당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중대장은 현장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입됐고 현장에 투입됐고 당장 임무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안전장구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현장 지휘관의 작전 준비 시간이 촉박했던 것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 다음 이하 6번, 7번, 8번 세 관계자의 공통된 진술은 수색 방법이 위험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수색 방법 변경을 상부에 건의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였고 사고 위험이 있는 임무를 부대에서 지시할 리가 없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작전 투입 전 어떤 과업에 임하는지 지시된 것도 없고 급박하게 투입되다 보니 기본적인 안전장구조차 준비할 시간이 없었으며 수색 현장에서 대원들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긴 했지만 강력하게 안전 통제를 하지 못한 부분과 고 최수근 상병을 구해내지 못한 부분에 죄송하다는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제 혐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사단에서 판단한 내용이겠죠. 자, 사단장 부분.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 당일 뒤늦게 이 관계자라면 이제 여단장이죠. 임무를 전파하고 구명이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작전 투입 전 예하 부대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고 작전 지도관 외적 자세 등에 대한 지적만 하며 구명의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 자, 여단장 보겠습니다. 여단장의 혐의는 작전 지역에 투입된 예하 부대의 가용 시간을 투여하지 않아 지형 정찰 등 안전 위해 요소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수변 작전, 수색 작전 이후로 우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구 구비 등 안전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자, 사단장이나 여단장이나 가장 큰 과오는 바로 이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대대장 실종자 수색 관련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여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나 준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포병부대 장병들이 허리 아래까지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지시했다.
또 다른 대대장. 작전 지역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허리 아래까지 입수하도록 전파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예하 부대원들이 입수한 상태로 수색하도록 지시했다. 그다음 중대장령은 작전 지역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안전 로프 등 안전 장구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원에게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지시했다. 그다음 이하 간부들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안전 통제를 했던 간부들인데 사고 현장에서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장 안전 통제를 소홀히 했다. 자, 그래서 조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경찰에 경상북도 경찰청이죠. 강력범죄수사대 거기에 이관하겠다는 그런 이제 조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여기까지 이제 보고를 하고 장관이 최종 결재를 한 거죠. 자, 알다시피 그런데 다음 날 그래서 장관이 뭐 수고했다는지 이런 말까지도 뭐 하고 했는데 다음 날 원래 언론 브리핑도 하고 그다음 국회에도 보고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다 이제 결정이 됐었죠. 근데 다음 날 다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장관이 갑자기 이거 다시 검토해야 된다. 언론 브리핑 중단하라. 그래서 박 대령은 서울에 올라가 있다가 모든 활동 지금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중단하라. 모든 지금 활동 중단하라. 그래서 부대로 복귀를 하게 되고. 근데 뭐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그날 오전에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보실 관련자들은 국회에 나와서 뭐 이 사항에 대한 어떤 보고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이제 강변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뭐 특검 수사가 벌어지든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든지 하면 뭔가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죠. 지금 왜냐하면 양쪽의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의아한 건 도대체 그러면 장관은 왜 갑자기 하루 만에 그렇게 결심이 바뀌었을까? 그것도 외국 출장에 막 나서는 그 직전이었는데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에서도 뭐 답변하는 거 보면 좀 뭐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했다. 뭐 그다음에 생각이 좀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중간 결재였다. 심지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자, 이 사건은 지금 이제 항명 파동으로 이제 번져서 지금 박정훈 대령을 이제 군 검찰에서 항명죄와 상가 명예훼손죄로 지난번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일단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됐고 박 대령 쪽은 지금 공수처에 검찰단장과 그다음에 외압을 행사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발을 해놓았고 그 조사가 지금 공수처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법원에 보직 해임에 대해서 취소를 신청하고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해놔서 그것이 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소송전으로 갈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 상간 명예훼손죄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엔 부차적인 거고요. 원래 또 나오지도 않았던 얘기고 아마 이제 구속영장을 치면서 이제 하나 더 갖다 붙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박 대령의 행위가 상간의 어떤 그 지시를 어긴 것이 맞느냐? 그래서 항명이냐? 자, 구분해서 국방부 장관은 항명이라고 보고 있고 해병대 사령관 역시 군 검찰의 그 신문에 진술한 내용들 보면 내 지시를 어겼다. 장관 지시와 사령관 지시를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그런 근거로 드는 것은 일단은 이제 군사법원법 38조, 39조에 보면 38조에 보면 장관은 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 검사들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게 38조. 39조에는 자, 이것을 근거로 장관이 지금 이러저러한 지시를 내린 것은 법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사본부 39조에는 각군 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각군 검찰단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군사 경찰에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원용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하면 물론 해군 참모총장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준해서 볼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군사법원법 2조인데요. 여기 군사법원법 2조에 보면 이제 법원의 재판권, 이제 법원이라는 민간 법원을 얘기합니다. 거기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일반적인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그다음에 기소, 재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군 관할이죠. 군사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또는 군 검찰이 하든 일단 재판은 1심은 군사법원에서 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이제 군사법원법인데 이게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일부 법이 개정돼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세 가지 범죄죠. 성폭력 범죄, 그다음에 군인 사망 사건인데 이것이 단순 사망 사건이 아니고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즉 범죄 혐의가 있는 사망 사건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분 취득 전 범죄, 즉 입대 전의 범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은 일종의 특례 조항으로 군에서 기초 조사만 하고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군사법원법 2조 2항에 이 세 가지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군사법원법 228조로 가면 이제 뒤에 설명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군사법원법 2조 4항에 또 어떤 내용이냐면, 자, 그렇긴 하더라도 일종의 예외적인 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 그다음에 군사기밀 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그 얘기 뭐냐면 군 수사기관에서, 자, 군사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다는 건 결국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종의 예외 조항을 걸어놨는데, 자, 이것을 또 지금 국방부 쪽에서는 이 조항을 또 들어서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더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예외적인 내용이 국가 안전보장, 군사기밀 보호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 자, 이게 바로 이 최상병 사건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 좀 의문이죠. 자, 그다음에 항명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군형법 44조에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잠시 나갔습니다. 자,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 좀 다시 좀 부탁해요. 네. 그래서 적과 마주친 상황, 적전이라고 하죠. 적전이나 사형 또는 적전에는 사형이 가능하고 전시나 계엄령에서는 징역 7년, 그다음에 평시에는 징역 3년까지 이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항명죄라는 건데 중요한 게 바로 저기에 있죠. 자,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라는, 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시가 과연 정당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지게 되겠죠. 자, 그럼 박정훈 대령 측에서는 자, 항명이 아니다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우선 지금 사단장 관련 부분이 지금 제일 논란이 됐었잖아요. 사단장 혐의에 대해서 뭐 빼라 넣어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등 아니다 없었다. 어쨌든 사단장이 이제 이 혐의자 8명 중에 최고 직위였잖아요. 그래서
사단장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결국은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 배제되고 그다음에 경찰로부터 다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검찰단이 수사 서류를 갖고 와가지고 조사본부에서 재수사를 해서 경찰에 다시 이첩을 했는데, 거기에선 지금 사단장, 여단장 다 빠졌죠. 그래서 현장 지휘관 2명만 이제 혐의자로 들어가 있는데, 자, 부대 관리 훈령 그 187조에 보면,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건 이제 사단장 지휘관에 관련된 이제 내용입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장, 기관장 및 각급 지휘관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보건법 228조 3항에는 그런 세 가지 사건, 이런 군인 사망 사건을 포함해서 세 가지 사건인 경우에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령으로도 뒷받침되어 있는데,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군인 등의 범죄에 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7조 1항에 보면 이러이러한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체 없이 경찰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을 비롯해서 민간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국방부 훈령이 또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 훈령 7조에 보면 다음 장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러이러한 사건 인계서를 작성해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넘기라고 해서 그냥 바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그냥 넘기라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서 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민간과 군의 어떤 좀 벽이 있잖아요. 경찰이 군 관련 수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군에서 좀 기초 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그리고 상호 이제 이후에 협력을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경찰의 그 독립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군사경찰 직무법 시행령 7조에 또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그동안에 박 대령의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변호 논리로 이제 내세우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행령 7조에 보면 군사 경찰 부대가 설치된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양쪽의 주장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떤 관련 법, 그다음에 규정, 대통령령과 그다음에 국방부 훈령까지 예시를 들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누가 더 상식에 맞고 누가 더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얼마든지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언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하고, 또 법원에서 재판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또 법적인 관점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그건 또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한데, 상식적으로 봐서는 해병대 수사단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법과 규정, 또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또 소신 있게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아까 군에서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그런 몇 가지 아까 지휘 감독 권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내세워서 다시 그 군 고위층에서 또는 지휘관이 관여를 한다면 굳이 왜 군사법원법을 개정을 했겠습니까? 그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 예? 그게 고 이해람 중사의 정말 피해 대가거든요. 그 군사법원법 개정된 내용이. 그렇게 해서 왜 그때 얼마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 안 된다고 유족 쪽에서 얼마나 항의를 하고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2차
가해가 계속 벌어지고 군 내에서 그 이후에 또 다른 해군 부사관이 여부사관이 또 비슷한 사유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당신들한테는 도저히 이런 사건들 자체 처리하도록 맡기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지휘관들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군에서 그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자고요. 군사법원법을 그렇게 개정한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입법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휘 감독해서 다 관여할 수 있다. 그러면 종전하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응? 자, 이거 화면을 조금 크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이 인지통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인지통보서 PPT. 맞는데? 제일 마지막. 예. 자, 예.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인지통보서인데요. 박정훈 대령과 그 부하들이 그러니까 수사단에서 바로 이 양식대로 이제 내용을 작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보고서에 수사 결과 보고서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것에 준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보면 피의자 인적 사항을 반드시 넣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죄명, 그 다음에 인지 경위. 인지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혐의를 파악하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혐의를 파악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인지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 사실, 또는 혐의 사실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은 좀 더 이제 수사를 해봐서, 자, 정식 수사는 이제 민간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여기는 범죄 사실이라기보다는 혐의 사실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이 그 출국하기 전에 7월 31일이죠. 그 국방부 회의에 참석한 해병대 부사령관한테 이런 혐의 내용 이런 것도 적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 장관의 법무참모인 법률참모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가 와서 뭐 빼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려 5번에 걸친 통화가 있었다 그러는데 요지는 이런 거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냥 기본적인 그 사건 내용만 적어서 보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이제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거 없고요. 자, 이게 국방부에서 만든 양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넘기라는 거거든요. 해병대 수사단은 여기에 맞게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상부에서 이걸 못 빼라 지금 와서는 또 구체적으로 그런 지시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관여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보고서 작성 및 전달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뭘 빼라고 했다는 부분도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종섭 장관 얼마 있으면 옷을 벗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진실을 밝히고 물러나는 것이 저는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관직이 계속 있다면 또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계속 부인하거나 다른 진술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잖아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고 해병에 대한 예의고요. 해병부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강력하고 자부심 많은 군대 아닙니까? 이런 해병부대 명예와 자존심 사기를 하루아침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조성식의 어퍼컷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